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그 위험도가 10%포인트 정도 증폭됐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IMF의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 그리고 뭐 전망까지 담겨있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미 제 채널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드렸냐면,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 영상을 다시 보시고 오셔도 되는데, 제가 연합뉴스TV하고 방송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상황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1시 약 30분 정도의 생방송에 들어갑니다. 근데 대략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질문지가 와요. 근데 그 질문지를 받아들고 답변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보고서를 막 급하게 다운받고 급하게 읽었죠.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한적인 시간 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실수한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그 실수한 멘트를 먼저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만 실수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기자들과 많은 또 전문가들도 실수를 했고, 그리고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또 많은 독자들이 더 과한 오해를, 착각을 갖게 되신 경향도 있어요.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제대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께 좀 바로잡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라는 관점에서 그 영상을 뭐 대략 한 5만 명 가까이 보셨는데, 그 보신 분들께 이 영상이 좀 전달이 돼서 조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찍을 때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9월까지만 해도 1.2%로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12월에 들어서 0.5%로 하향 조정됐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 포인트? 0.7%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잘 아시겠지만 퍼센트 포인트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값을 얘기할 때 퍼센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도 마찬가지. 미국이 4%의 기준금리에서 4.5%의 기준금리로 0.5%포인트 인상한 거예요. 인상폭은 0.5%포인트죠. 근데 만약에 4%포인트에서 0.5% 인상했다라고 표현을 해보려면, 네. 4 곱하기 0.5%가 인상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4%에서 0.5%만큼만 금리를 인상했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면 개념적으로 4%에 0.5%에 해당되는, 아마 계산해보면 0.2%포인트 정도 되지 않습니까? 0.2%포인트 인상했다는 말이랑 비슷해요. 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퍼센트 포인트라는 것은 그만큼 차이값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퍼센트와 퍼센트의 개념을 비교할 때예요. 근데 이 데이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0%포인트 하락했다 라고 했어요. 한국 집값이 10%포인트 하락한다 라는 말은 잘못된 해석이죠, 기본적으로. 네. 아무리 봐도. 왜냐면 가격은 10% 하락하면 하락했지 10%포인트 하락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좀 진단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와전됐냐, 이 보고서가 나갔는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자 한 2명 정도가 이 기사를 기사화했어요. 이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내용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잘 기사화한 것 같아요. 이 기사화된 것들을 보니까 나머지 기자들이 이 기사를 또 순식간에 많이 배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안건은 집값이 10%포인트 하락했다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제 카피로 뽑고 정말 수많은 기사가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연합뉴스에서도 그걸 가지고 우리 방송을 하자라고 저한테 질문지를 주셨고, 저는 이걸 뭐 익스큐즈를 요청드린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읽고 방송에 나갈 틈이 없이
그 기사의 그 팩트를 그냥 팩트라고 인정하고 방송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결과적으로 저의 책임이지만 저도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집값이 10%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라고 전망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집 가격은 10%포인트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네. 10% 하락하면 하락했지.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여기서 표현한 개념이 그러니까 VAR이라는 개념인데, 굳이 따지면 제가 이게 우리가 학술 뭐 이런 토론이 아니니까 네. 대중들에게 알려드리는 경제학적 용어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위험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 위험도,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그 위험도가 10%포인트 정도 증폭됐다. 위험도가 증폭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근데 그걸 첫 번째 기사들은 잘 반영해서 쓰여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옮겨서 기사화하는 과정에서는 이 보고서를 읽지 않고 그냥 이 기사를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집값이 10%포인트 하락한다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근데 기사도 어쩌면 비슷하게 맞췄는데 기사도 잘못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집값이 10%포인트 하락한다가 아니거든요. 네. 저도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 독자분들은 제가 댓글을 보니까 10%포인트 하락한다가 아니라 집값이 10% 하락한다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보고서가 잘못 기사에 반영됐고, 그게 또 한번 잘못 뒤틀려서 해석이 됐다. 독자 여러분들께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 용어가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완전히 다르다. 네. 이거 한 가지 정리하셨고, 이 경제 용어가 여러분 저와 나누는 언어예요. 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면 잘못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네.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충분히 갖추셔서, 언어를 제대로 갖추셨으면 아니 10%포인트가 하락할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저도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방송은 방송대로 하고 나서 의문을 제기하고, 아니 10%포인트나 하락할 수가 있나? 그게 하락할 수 있는 개념인가? 주택가격이?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이 보고서를 쓴, 그리고 이 보고서를 기사화한 첫 번째 기자와 통화도 했고, 그리고 다른 이코노미스트들과도 이야기를 좀 나눴고, 또 다른 여러 기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이 페이퍼에 담긴 내용 자체가 막 굳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전달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학술적인 내용이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VAR이라는 개념이. 저도 정확히 이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만큼 좀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그런 주제 성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락 위험도라고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하락 위험도가 증폭됐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IMF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건 맞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됨에 따라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도 맞아요. 네. 그러나 정확한 문구상에서 10% 하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시겠고, 기본적으로는 2019년 4분기 가격과 2020년 4분기 가격이 이만큼 올랐잖아요. 네. 이 보고서상에는 18% 정도 올랐다고 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억짜리가 12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포인트 하락한 게 10억이 9억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위험도가 더 증폭됐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걸 굳이 해석한다면 2019년 당시 가격보다 조정되지는 않는 것이다. 고점 대비 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2019년 4분기 가격이 있고 20년 이렇게 상승했던 가격이 있죠. 하락하는데 이 정도에 온다. 그래서 19년 당시 가격보다 하락하지는 않는다. 19년을 기준으로 세운 건 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가 터졌으니까 코로나19 직전 가격과 비교했을 때 이야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한번 잘못 이렇게 전달이 된 부분이 있다면 좀 정정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것은 뭐 저의 실수이고 또 기자들의 또 실수이고 또 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경제 용어를 정확히 갖지 않은 상황에서 갖게 되는 그 착각이라는 실수까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실수한 거다. 네. 어쨌든 저는 메신저로서 전달자로서 방송에서
저도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좀 사과와 용서를 좀 부탁드리는 마음이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좀 바로잡고 싶은 마음으로 특별히 이 내용을 좀 집중해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번 계기로 경제 용어에 관한 것을 또 확립할 수 있는 또 계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걸 바탕으로 부동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렇죠. 철저히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만 가지고 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전까지 주요국 주택 가격이 어떤 흐름이었나요? 여기 보시는 이 보고서상에 담긴 내용에 코로나19 전까지 보시면 주로 2011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 결국 코로나19 전까지 얼만큼 집값이 변화했나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전까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홍콩이나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해 왔었다. 태국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었다. 20%대. 그리고 세계 선진국들의 집값 상승률도 이러했었다. 그죠? 세계 상승률보다 선진국 상승률이 더 높았다. 개도국 상승률이 여기 있으니까 이 상승률의 평균이 어떻게 보면 세계 상승률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세계 상승률보다도 미진했었다.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코로나19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집값 많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세계 주요국들하고도 많이 비교를 한 거지만 여기 보시면 21년 4분기까지의 변화를 또 보여줬어요. 19년 4분기부터. 이것은 뭐예요? 팬데믹 이후죠. 이건 팬데믹 이전이고 팬데믹 이후의 상승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여기에 있으니까 대략 한 20%, 18% 정도 팬데믹 이후 상승했다라는 표현이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률이 미진했는데 팬데믹 이후 이런 나라들의 상승률은 더 가팔랐었다. 보시면 여기 한국, 그리고 여기 뉴질랜드 있고요. 호주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 그러니까 특히 뉴질랜드는 코로나19 전에도 굉장히 폭등하던 추세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도 폭등했다. 뉴질랜드가. 그리고 호주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그 정도, 우리나라처럼 요 정도 상승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금리 인하하고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시키려고 막 노력하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21년 4분기 끝자락까지 그 경로가 어떠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의 첫 번째 그래프로 담긴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급등하면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living cost, household living cost, 이게 주거 부담이에요.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또 슈밥의 계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슈밥의 계수는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주거비에 들이는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나. 조금 비슷한 게 엔겔 계수죠. 엔겔 계수는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이 얼마나 차지하나, 이걸 보여주는 건데, 슈밥의 계수는 주거비, 주거 광열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특히 예를 들어서 집값이 상승하고 월세가 부담이 많이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청년들이 지방 살다가, 저도 그런 청년들 많이 있고, 저도 지방 출신이고 서울로 유학 왔다가 기숙사 기간이 끝나면 자취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생활비 중에 절대적인 비중이 주거비예요. 월세 많이 내고,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랑 여기 에너지, 전기세 이것까지 포함해서 주거 강열비라고 좀 통칭해 볼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얼마나 차지하나. 많이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과 관련된 비용 부담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것이 전체 하우싱 아이템에서, 이 CPI에서 하우싱 아이템이 얼마나 차지하나, 얼마나 부담이 되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홍콩이나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주요 선진국들에서 주거비 부담이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 선진국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 하우싱 커스트, 이 슈바베 기수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누구한테 더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까 라는 것을 로워 인컴, 저소득층, 그리고 미들 인컴, 중소득층, 고소득층, 하이어 인컴, 이 소득 계층별로 보면 뉴질랜드나 싱가포르를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네. 이 분석가들이, 이 연구자들이 했더니 당연히 로워 인컴, 저소득층일수록 그 주거비가 더 크게 핸들이 된다. 굉장히 부담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을 준다. 라는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한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상승하다가 코로나19 이후에 제로금리를 도입하고 집값이 폭등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계속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었다. 특히 누구에게?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다면 네. 2021년까지 주택 가격이 급등한 배경을 네. IMF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것을 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이 집값 상승을 기여를 했을까를 분석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그냥 큰 틀을 갖는다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supply demand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mortgage rate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설명해 본다면, 특히 2020년, 21년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의존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게 mortgage rate도 상당 부분 집값 상승, 다 보세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재팬, 코리아, 이게 5대 선진국 권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집값이 20년, 21년 폭등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네. 이 보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플라이, 공급 측면도 있고 공급 부족도 기인한다는 거죠. 그 다음 디맨드, 수요가 그만큼 급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싸니까 수요가 더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모기지 레이트, 이게 저금리 자체가 주는 이 집값 상승에 따른 기여도, 이것도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금리 좀 떨어질 거야, 아니면 낮은 금리 상황에서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기대했었던 거, 20년, 21년 그 기대감이 또 집값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집값 상승이 소득 불평등을 가중시켰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 소득 불평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집과 관련해서 네. 보여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지표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Price to Income Ratio, PIR 지표죠. 그 PIR이 여기 나왔어요. House Price to Income.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나 몇 배를 차지하나,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네. 이런 개념을 이제 지수화한 것인데, 보신 것처럼 이 소득 불평등 지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높은 하우스 집값이 소득 대비 정말 많은 가격이다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그 나라들이, 보신 것처럼 렌트비 비용보다도 하우스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나, 그리고 인컴, 소득 대비 얼마나 차지하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결국 집값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 진짜 높구나. 이게 스리랑카가 외환위기국이잖아요. 네. 외환위기에 이미 처했잖아요. 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좀 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뉴질랜드 같은 나라, 그 밖에 여러 선진국들, 이거는 아시아 퍼시픽만 조사한 게 아니에요. 주요 선진국들, 집값이 뚜렷하게 상승한 지역들, 그런 나라들에게 소득 불평등이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주택 가격 사이클상 네. 아시아 주요국 가격이 어떤 흐름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을 피크점하고 이 저점, 피크와 저점, 그러니까 이 상단이 피크고요, 이 저점을 여기 영어로 trough 이렇게 표현했죠. 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어쨌든 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크, 고점, 저점, 이 간의 어떤 그 격차,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퍼센트로
따져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홍콩 같은 경우는 정점 대비, 역사상 정점 대비 역사상 저점이 마이너스 18% 정도 차이 난다. 우리나라도 여기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12% 정도, 미국도 마이너스 11% 정도, 이런 중국이 가장 덜하지만 아직 조정이 많이 안 된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고점 대비 저점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나라.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래 왔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흐름이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넌지시 먼저 보여준 거예요. 조금 이따 구체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네. 그렇다면 네. 역사적으로도 네. 주택 가격이 네. 큰 폭으로 조정된 적이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그걸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표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하고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사한데 중국 같은 경우 실제 피크를 찍고 그 저점을 기록했던 그 구간이 2014년 1분기에서 2014년 4분기예요. 네. 이게 듀레이션이 4쿼터예요. 4분기. 그러니까 1년 동안 조정된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7.4%. 상대적으로 가장 작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 10분기 연속 하락해서 1981년에서 83년 마이너스 13.7%. 이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 26.6%,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1991년 2분기에서 1996년 3분기까지 이때 22분기 동안 마이너스 33.7% 조정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피크 대비 저점 간에 얼마만큼 조정됐었는지 이것을 확인한 것, 이것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앞으로 조정 국면에서 어떤 충격이 예고되다시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복선으로 까는 분석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조정된 적이 있겠구나. 그러면 만약에 지금 조정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런 조정이 있었듯이 똑같은 조정이 있을까 하는 것을 관심 포인트로 갖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향후 주택 가격의 조정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그래서 향후 주택 가격의 조정은 크게 4가지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여기서 먼저 misalignment라는 개념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misalignment는 이게 추세선을 그리는데요. 추세선을 그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 평균선. 예를 들어서 2020년에서 22년까지의 평균 가격 혹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평균 가격을 그려보면 그 평균 가격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좀 평균에 가깝게 떨어지는 모습이겠죠. 그게 이제 장기 평균선과의 misalignment인 거예요. 과도하게 버블이 있었다. 이 장기 평균선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냥 2010년에서 2022년까지의 평균 가격을 계산하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추세선을 그릴 수 있어요. 리니어한 추세선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는 이런 2차 방정식에 가까운 추세선도 있고, 이건 제가 통계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그런 추세선을 그렸을 때 과도한 상승이 야기됐었다라고 판단하는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건 추세선을 벗어난 과도한 상승폭이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도한 상승이 있었던 국가가 과도하게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세선을 벗어난 수준의 과도한 상승폭이었으니 이게 세상은 항상 이 균형점을 찾아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한다. 네. 그런 관점을 갖고 이 IMF 연구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본다면 먼저 House Price Misalignment. 그러니까 결국 2020년에 21년까지 추세선을 넘어선 수준에 우리나라는 18% 상승했거든요. 네. 그만큼 상승한 것이 집값 하락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그만큼 선진국들의 misalignment가 신흥국들의 misalignment를 훨씬 초과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그렇게 많이
이 집값이 과대하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선진국들이 과도하게 상승했었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좋겠고요. 그것이 반영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정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IMF 이 위원들, 이 보고서를 쓴 위원들이 뭐 한 7, 8분 되십니다. 이 분들이 공통적으로 일종의 갖고 있는 그 생각은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밑받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균형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른 의견이지만 이분들은 그런 판단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향후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 그것이 반영되면서 집값을 더 추가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또 있고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조정 가능성은 아웃풋 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경제의 일부가 부동산 아닙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동산들도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제가 자산 시장을 구분할 때 선행하냐, 후행하냐, 동행하냐, 이걸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뿐인데, 제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경기가 꺼지면 꺼질수록,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소득 수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집을 살 여력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웃풋 갭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기존 전망보다 더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할수록 갭은 더 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크레딧, 이것은 주로 가계부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가계부채 면에서 이미 많은 빚을 짊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빚을 지어서 집을 살 여력이 있습니까? 그건 없죠. 그러니까 가계빚 수준도 트렌드와 함께 봤을 때 너무 과도한 빚을 갖고 있는 정도가 있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매수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조정이 신흥국들의 조정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